썩 물러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고함이 안채를 울립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연화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무릎 꿇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순간 연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이 교만한 시어머니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빌게 될 줄은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진 걸까요? 이야기는 연화의 지옥 같던 시집살이의 마지막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화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연화는 마을에서 소문난 처녀였지요.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총명하고 예의 바른 성품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요. 그런 연화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동 김씨 종갓집의 장남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은 장터에서 우연히 연화를 보고 단번에 반해버렸지요. 연화가 노파에게 길을 양보하고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저 처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맡고 싶소. 이성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 심씨 부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처음에는 몰락한 양반과 딸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아들이 워낙 간곡히 부탁하는 데다 연화의 평판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는 혼담을 허락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연화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향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화의 부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보냈습니다. 잘 살거라, 우리 딸. 네,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안동 김씨 종갓집에 도착한 연화는 시어머니, 심씨 부인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소문대로 단정하고 예쁘구나. 우리 집안의 경사로다. 황송하옵니다, 어머니. 앞으로 종갓집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게다. 명심하겠습니다. 연화의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남편 이성은 연화를 아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예뻐했지요. 연화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거들며 시댁 식구들의 마음에 들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을 낳았소. 종갓집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심씨 부인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지요. 연화야, 내가 우리 집안에 큰 경사를 가져왔구나. 어머님, 과찬이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진짜 며느리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말이야. 시어머니는 연화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먼저 주고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지요. 연화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가을, 갑자기 열병이 돌았습니다. 어린 아들은 사흘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연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야.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연화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 이성도 슬퍼했지만 연화만큼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되는 일이냐? 우리 집안의 유일한 손자를. 심씨 부인은 연화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연화가 일부러 아들을 죽게 한 것처럼 대했지요. 그 후 연화는 딸을 낳았습니다. 큰 딸 연주였습니다. 딸이라니.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나마 남편 이성은 딸이라도 기뻐했지요. 괜찮소, 여보.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돼요. 하지만 그 다음도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 연희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저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딸만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냐. 어머님, 입 다물거라. 보기도 싫다. 그때부터 연화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를 하인처럼 부렸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함을 쳤지요. 남편 이성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서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시어머니가 선언했습니다. 너를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새 며느리를 드릴 게다. 어머님, 그런 말씀을. 닥쳐. 딸만 낳는 주제에 감히 대들어? 연화는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6살 연주와 4살 연희가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지요. 이것이 연화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흘 뒤 연화는 두 딸을 데리고 종갓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가 가져갈 수 있는 것조차 제한했지요. 온몇 벌과 딸들의 누비옷,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은비녀 한 쌍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요? 6살 연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연주야. 우리 친정에 가는 게다. 할머니 집이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자꾸나. 연화는 애써 웃으며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친정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에서 남편 이성이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이성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끝까지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연화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걸어 친정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연화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연화가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연화냐? 네, 아버님. 연화입니다. 방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해진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늙으실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죽 한 그릇을 떠먹이고 계셨습니다. 연화야, 어찌 된 일이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결국 쫓겨난 일까지 말입니다. 그 집에서 그런 일을.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곧 힘없이 풀었습니다. 이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너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오라버니는 한양으로 떠났고 집안은 이렇게 기울었구나. 오라버니마저 집을 떠났다는 말에 연화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오라버니가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연화를 보는 오라버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지요. 누이 동생 시집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소. 오라버니, 우리 집도 먹고 살기 힘들어. 누이 동생이 여기 머물면 식구만 늘어나는 격이오. 오라버니, 그런 말씀을. 어머니가 황급히 말렸지만 오라버니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라버니는 다시 한양으로 떠났지요.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연화야, 무슨 소리냐? 저는 장터로 나가겠습니다. 바느질이라도 해서 저와 아이들 먹을 것은 제가 벌겠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이튿날부터 연화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기에 사람들이 하나둘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지요. 옷을 꿰매고 술을 놓고 천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 솜씨가 참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지요.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연화는 장터에서 소문난 바느질꾼이 되었습니다. 일감이 점점 늘어났고 조금씩이지만 돈을 모을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장터에서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연화의 바느질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가씨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려. 과찬이십니다. 혹시 한양에 가볼 생각은 없소? 한양이라니요. 한양광통교 근처에 비단 가게들이 모여 있소. 그곳에서라면 아가씨 같은 솜씨를 지닌 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게요. 노인은 연화에게 한양의 이름난 비단 가게 주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가게에서는 솜씨 좋은 자수꾼을 찾고 있다고 했지요. 연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양으로 가면 두 딸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장터에서만 일한다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어머니, 저는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연화야, 그곳은 멀고 험한 곳인데.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제가 돈을 벌어 보내겠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큰 돈을 벌어 딸들에게 배고픔 없는 삶을 주리라 다짐했지요. 그렇게 연화는 두 딸을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홀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메고 먼 길을 걸어가는 연화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한양에서 연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양광통교 근처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화는 처음 보는 도성의 풍경에 넋을 잃었지요.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비단과 무명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노인이 소개해준 가게는 송씨 비단 가게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중년의 남자가 연화를 맞았습니다. 가게 주인 송판서였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소개해 주셨다는 분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솜씨를 한번 보겠소. 송판서는 연화에게 비단 1000조각과 실을 건네주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바늘을 들어 매화 한 송이를 수놓기 시작했지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놓은 수는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허허, 이런 솜씨라니. 송판서는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자수꾼을 봤지만 연화만큼 섬세한 솜씨는 처음이었지요. 오늘부터 이 가게에서 일하시오. 방 한 칸을 내어드리겠소. 감사합니다. 연화는 그렇게 송씨 비단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술을 놓았지요. 하지만 연화의 솜씨가 워낙 뛰어나자 점차 값비싼 비단에 술을 놓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화 씨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부족합니다. 연화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늘을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연화의 자수는 한양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양반댁 마님들이 앞다투어 연화의 손길을 거친 비단을 사갔지요. 송판서는 흐뭇해했습니다. 연화 씨 덕분에 가게가 번창하고 있소. 송나리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연화는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에 돈을 보냈지요. 딸들이 굶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느 날 연화는 가게에 온 양반 마님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비단 장사가 대박이라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분은 비단을 사다가 다른 지방에 팔아서 큰 돈을 번다더군요. 연화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느질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더 큰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송나리, 무슨 일이요? 제가 비단을 사다가 팔아보고 싶습니다. 비단 장사를 하겠다는 말이요? 예,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송판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도와주겠소. 송판서는 연화에게 비단 장사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비단이 비싸게 팔리는지, 어느 지역에 어떤 비단을 팔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지요. 연화는 모아둔 돈으로 비단 몇 필을 샀습니다. 그리고 개성 지역으로 가서 팔았지요. 처음에는 작은 돈만 벌었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연화는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비단을 사들여 팔았지요. 장사 수완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연화 씨 정말 대단하오. 송나리 덕분입니다. 연화는 송판서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가게를 갖고 싶었지요. 3년이 지난 뒤 연화는 마침내 작은 비단 가게를 열었습니다. 광통교 근처의 작은 가게였지만 연화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지요. 어머니, 저 이제 가게를 가졌어요. 연화는 친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한양으로 데려왔지요. 이제 딸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연주야, 연희야. 연화는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새 식구가 다시 모이는 순간이었지요. 연주는 이제 9살, 연희는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 이제 배고프지 않단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예법도 가르쳤습니다. 큰딸 연주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의서에 관심이 많았지요. 어머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의원이 되고 싶구나. 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연화는 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는 늙은 의원을 찾아가 부탁했지요. 제 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자가 의술을 배운다고. 예, 제 딸은 총명합니다. 늙은 의원은 연주의 총명함을 확인하고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연주는 그때부터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둘째 딸 연희는 글씨를 잘 썼습니다. 붓글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지요. 연화는 연희에게도 양반댁 마님께 글씨와 예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최고가 될 게다.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할 훌륭한 여인으로 키우리라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연화의 비단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비단 가게가 되었지요. 연화의 자수 솜씨는 여전히 최고였고 장사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연화 마님네 가게 비단이 최고지. 그렇지. 품질도 좋고 값도 합당해. 사람들은 연화를 마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존경받는다는 뜻이었지요. 연화는 번 돈으로 광통교 근처에 기와집을 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아늑한 집이었지요. 새 식구가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 정말 예뻐요. 그래, 연희야.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단다. 연화는 딸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쓰라린 상처가 남아 있었지요. 시댁에서 받았던 모욕과 아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연주가 15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머니, 제가 의녀가 되고 싶어요. 의녀라니. 예, 궁궐에서 여인들을 치료하는 의녀 말입니다. 연주는 이미 의술에 능통했습니다. 늙은 의원에게 배운 지 6해가 지났고 이제는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들을 정도였지요. 의녀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한단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연화는 딸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마치 쫓겨났던 그날의 자신처럼 말입니다. 알았다. 어머니가 도와줄게. 연화는 딸을 위해 내의원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의녀를 뽑는다는 소식이 있었지요. 연주는 시험을 보았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그래, 연주야. 정말 대견하구나. 연주는 그렇게 궁궐의 의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의녀였지만 솜씨가 뛰어나자 금세 인정받았지요. 둘째 딸 연희도 13살이 되었을 때 왕실 나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궁궐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도? 예, 언니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요. 연희의 글씨와 예법은 완벽했습니다. 양반댁 마님들도 감탄할 정도였지요. 연화는 연희를 위해 왕실에 알아보았습니다. 몇 달 뒤 연희는 왕실 나인으로 뽑혔습니다. 왕비마마의 처소에서 시중을 드는 나인이 되었지요. 어머니, 제가 나인이 되었어요. 그래, 연희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연화는 두 딸이 모두 궁궐에 들어가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한때 딸만 낳았다고 천대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두 딸 덕분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의 인생에는 아직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연화는 비단을 구하러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연화는 한 남자와 부딪혔지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화는 남자를 올려다보았지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무언가 강직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무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명이었습니다. 변방에서 오랫동안 싸우다가 최근 한양으로 돌아왔다고 했지요. 연화 마님께서 비단 가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연화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지요. 그날 이후 이명은 종종 연화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단을 사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점차 연화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화 마님, 예, 이명 나리.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아내로 맞이해도 되겠습니까?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미 2딸이 있는 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를 쫓아낸 전 남편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명은 진지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님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마님이 존경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성과 혼인했을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지요. 이명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연화는 고민했습니다. 딸들과 상의했지요. 어머니, 이명 나리는 좋은 분이세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딸들의 축복을 받은 연화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명 나리, 제가 나리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명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도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게 연화는 이명과 재혼했습니다. 혼례는 조촐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딸들이 축하해 주었고 송판서를 비롯한 지인들도 모두 축하했지요. 연화, 이제 우리는 한 식구요. 예, 서방님. 연화는 행복했습니다. 이명은 이성과 달랐습니다. 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연화를 존중했고 딸들도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튼튼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산파의 외침에 이명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요? 예, 나리. 축하드립니다. 이명은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땀에 젖은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지요. 갓 태어난 아들은 우렁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이요. 예. 서방님.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옛 시댁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아냈는데 이제 다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름을 덕조라고 짓겠소. 덕조. 좋은 이름입니다. 연화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복수이자 새로운 삶의 증거였습니다. 연주와 연희도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정말 예뻐요. 그래, 우리 덕조구나. 어머니, 이제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딸들은 동생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덕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명은 아들을 극진히 아꼈고 연화도 정성껏 키웠지요. 하지만 연화는 결코 딸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명은 변방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종호품 첨지에서 정사품 통운대부가 되었고 몇 년 뒤에는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랐지요. 이제 이명은 조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보, 제가 당상관이 되었소. 정말입니까? 축하합니다, 서방님. 연화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명은 청렴하고 강직한 무관이었지요. 뇌물을 받지 않았고 백성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연화의 비단 가게도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한양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 중 하나가 되었지요. 연화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을 챙겼습니다. 큰딸 연주는 이제 조선 최고의 의녀가 되었습니다. 왕실 사람들도 연주를 찾았고 양반댁에서도 연주를 불렀지요. 연주의 의술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연주 의녀의 손길만 거치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렇지. 정말 귀한 분이야. 둘째 딸 연희는 왕실 나인 중에서도 출중했습니다. 왕비마마의 총애를 받았고 예법과 글씨에 능해 중요한 일을 맡았지요. 그리고 덕조는 총명하고 의젓하게 자랐습니다. 이명은 아들에게 무예를 가르쳤고 연화는 글을 가르쳤지요. 덕조는 모든 것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15살이 된 덕조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아직 어리지 않으냐? 아닙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명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 뜻을 따르마. 덕조는 3년 동안 과거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지요. 이명이 무예를 가르치고 연화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8살이 된 덕조가 과거에 응시한 것입니다. 덕조야, 최선을 다해라. 예, 어머니. 덕조는 당당히 과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름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합격, 이덕조, 급제. 덕조는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으로 말입니다. 한양이 떠들썩했지요. 이명 대감의 아들이 급제했다더라. 그 어린 나이에 급제하다니 대단하구나.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도 자랑스러웠지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를 쫓아낸 시댁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연화는 문득 옛 시댁이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연화와 옛 시댁을 만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한편 안동 김씨 종갓집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인 며느리 춘화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지요. 남편 이성은 무능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탕진했고
빚만 쌓였습니다. 이 집안이 어찌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심씨 부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때 종갓집의 위세가 대단했는데 이제는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설상가상 이성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원인 모를 병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일어나지도 못했지요. 영감, 정신 차리시오. 이성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춘화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마치 연화가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도 아들을 못 낳는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쓸모없는 며느리만 들였어. 그리고 얼마 뒤 심씨 부인마저 중병에 걸렸습니다. 배가 부르고 아파서 음식을 먹지 못했지요. 마을 의원이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은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한단 말이오? 한양에 있는 명의를 찾아가 보십시오. 명의라니. 하지만 종갓집에는 한양까지 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양에 조선 최고의 의녀가 있다던데요. 연주 의녀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주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쫓아낸 며느리 연화의 딸 이름이 연주였다는 것을. 연주, 그 이름이. 심씨 부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 춘화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심씨 부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그 연주가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의 딸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연주 의녀의 어머니가 한양에서 큰 비단 가게를 한다던데요. 이름이 연화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심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연화, 자신이 10여 년 전에 쫓아낸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예, 한양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랍니다. 연화 마님이라고 부른다던데요. 그리고 재혼했다던데요. 남편이 정삼품 당상관이라고 하더군요. 아들도 낳았답니다. 그 아들이 최근에 과거에 급제했다던데요. 그 말을 들은 심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예, 그렇답니다. 심씨 부인은 피를 토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딸만 낳는다고 쫓아낸 며느리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것도 과거에 급제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심씨 부인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온몸이 마르고 있었지요. 이성의 병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춘화가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예, 연주 의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어머님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심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의 딸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자존심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자. 한양으로 가자. 종갓집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심씨 부인과 이성, 그리고 며느리 춘하가 함께 한양으로 향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한양으로 간다더니 연화 마님을 찾아간다던데 허허 쫓아낸 며느리에게 빌러간다니 자업자득이지. 딸만 낳는다고 쫓아내더니 연화 마님이 얼마나 잘 되셨는데 당상관 부인이시라잖아. 딸들도 궁궐에 들어갔다던데 아들도 과거에 급제했다던데 그것도 모르고 쫓아냈으니 참. 마을 사람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귀를 막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십시다. 춘하가 부축했습니다. 보름을 걸려 한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반쯤 죽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비틀거렸지요. 한양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거지인가? 거지치고는 말투가 이상한데 몰락한 양반 같군.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연화 마님의 집이 어디요? 저기 큰 기와집이 보이지 않소. 저기요. 심씨 부인은 그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하고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종갓집보다 더 크고 웅장했지요. 저기가. 심씨 부인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연화의 집 쪽으로 가는 모습을 한양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연화 마님 댁으로 가는구나. 누구지? 거지 같은데. 연화 마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시잖아. 하지만 연화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연화 마님의 옛 시댁 사람들 아닐까? 옛 시댁. 그래. 연화 마님을 쫓아낸 바로 그 집 말이야. 뭐, 쫓아내고는 이제 와서 찾아온다고? 정말 뻔뻔하구나. 한양 사람들도 연화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딸만 낳았다고 쫓겨났다가 다시 일어선 감동적인 이야기였지요. 저런 사람들을 연화 마님께서 받아주실까? 글쎄, 내가 연화 마님이었어도 문전박대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심씨 부인과 이성, 춘하는 연화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가셔야 합니다. 춘하가 부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삼품 당상관의 화려한 예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바로 이명이었지요. 이성은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분이 누더기를 걸친 자신과 화려한 예복을 입은 남자.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이명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지요. 누구시오? 소인은. 이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성이라고 하옵니다. 연화 마님의 전 남편이옵니다. 전 남편. 이명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화에게서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바로 아내를 쫓아낸 그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성은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한때 양반이었던 사람이 정삼품 당상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지요. 그때 이성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연화. 이성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나를 아직도 생각해준다면 무슨 소리요? 우리 다시 함께 살 수는 없겠소. 나도 잘못을 뉘우치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명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연화는 내 아내였소. 비록 헤어지긴 했지만 감히. 이명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당신이 쫓아낸 여인을 지금 다시 데려가겠다는 말이오?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성의 뻔뻔함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야? 연화 마님을 쫓아내고 이제 왔소. 당상관 부인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정말 뻔뻔하구나. 심씨 부인이 황급히 아들을 막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어머니, 우리 살 길은 연화밖에 없지 않소. 그때 안채에서 연화가 나왔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연화는 당당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이성은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지요.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화, 당신은 저를 닮아 낳는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내쫓을 때 당신은 사랑채 문틈으로 보기만 했지요. 이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함께 살자고? 연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집, 이 모든 것은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것입니다. 연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저는 두 딸을 데리고 장터에서 바늘을 들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이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 저는 한양에 와서 비단 가게를 열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당신처럼 무능하지도 비겁하지도 않은 사람을요. 이명이 연화 옆에 섰습니다. 당당한 자세였지요. 보십시오. 이분이 제 남편입니다. 정삼품 당상관이십니다. 이성은 이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지요. 당신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제 남편은 당상관 예복을 입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신과 제 남편의 차이입니다. 연화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지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연화마님. 저런 사람은 문전박대해야지. 심씨 부인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뻔뻔함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연화마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심씨 부인이 이마를 땅에 찌으며 빌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정말 들여주시겠습니까? 예, 하지만 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제 딸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명이 연화를 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소? 예, 제 복수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연화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이명의 말에 심씨 부인과 이성,
춘화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돌계단은 반들반들했지요. 안채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살던 종갓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하인이 그들을 마루 아래에 세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말입니다. 얼마 뒤 안채 문이 열렸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연화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품이 있고 당당해 보였지요. 한때 무릎 꿇고 쫓겨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화. 이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지요. 며느리. 심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이 댁의 부인이 아닙니다. 연화야. 아니, 연화만이. 심씨 부인은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연화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쫓아낸 것이, 딸만 낳는다고 구박한 것이,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지요. 그때 안채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의녀 복장이었습니다. 바로 큰딸 연주였습니다. 어머니, 연주야 왔구나. 연주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지요. 심씨 부인은 연주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저를 아십니까? 연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란다. 할머니는 없습니다. 저희를 쫓아낸 분이 어찌 할머니이겠습니까? 연주의 말에 심씨 부인은 더욱 통곡했습니다.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연주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아내셨지요. 하인처럼 부리셨지요. 제가 잘못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재혼하여 아들도 낳으셨지요. 그 말에 심씨 부인은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예, 제 남동생 덕조는 최근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과거에 급제까지. 심씨 부인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피눈물이었습니다.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렸지요.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 그것이 심씨 부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절규했습니다. 후회와 절망의 비명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요. 연주야, 저분의 병을 봐드려라. 예, 어머니. 연주는 심씨 부인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는 있습니다. 정말이냐? 예,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연주는 약재를 가져와
직접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심씨 부인에게 먹였지요. 고맙다. 고맙다. 심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약을 마셨습니다. 연주는 이성의 병도 보았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을 드리겠습니다. 연주는 이성에게도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며칠을 머물며 치료했지요. 그 사이 연화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보리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한때 연화가 쫓겨난 후 먹었던 그 음식이었지요. 이것이 제가 쫓겨난 후 먹었던 음식입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심씨 부인과 이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리밥을 먹었지요. 눈물이 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춘화도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연화만이 춘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한때 마님을 업신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시댁의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연화는 춘화에게는 조금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춘화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심씨 부인과 이성의 병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연주의 의술은 정말 신기했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선비 복장에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허리에는 과거 급제자가 차는 어사화가 달려 있었지요. 바로 덕조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덕조야. 심씨 부인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젊은이가 바로 연화가 재혼 후 낳은 아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덕조는 무릎 꿇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명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들은 누구십니까? 덕조야, 인사드려라. 네, 어머니. 옛 시댁 분들이시다. 덕조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지요. 저는 이덕조입니다. 덕조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요. 이성은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지요. 덕조는 연화의 손을 잡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심씨 부인과 이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연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화만이 우리에게 자비는 이미 베풀었습니다. 목숨을 살려드렸으니까요. 연화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 푼의 돈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딸들이, 제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두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화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입니다. 살려주되 살려두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사십시오. 심씨 부인과 이성은 연화의 집을 나섰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마음은 더욱 무너져 있었지요. 한양 거리를 걸어가는 그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연화 마님 댁에서 나오네. 쫓아낸 시댁 사람들이라던데. 그래도 병은 고쳐주셨나 보네. 연화 마님은 정말 대단하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영감,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걸을 뿐이었지요. 그들이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의 화려한 기와집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웃음이었지요. 심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성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보름을 걸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곳은 더 이상 종갓집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을 차압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것이오. 하지만 나가시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한때 종갓집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집에서 돌아온 뒤로 기력이 쇠하더니 결국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죽기 전 마지막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성도 얼마 뒤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안동 김씨 종갓집은 대가 끊기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연화의 가족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큰딸 연주는 조선 제1의 의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왕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연주를 찾았지요. 연주는 가난한 백성들도 무료로 치료해 주어 존경을 받았습니다. 둘째 딸 연희는 왕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왕비마마의 신임이 두터웠고 예법과 문서를 관장했지요. 아들 덕조는 벼슬길에 올라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명처럼 청렴하고 강직했지요. 백성들은 덕조를 칭찬했습니다. 이 대감의 아들이 진짜 훌륭하구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지. 연화의 비단 가게는 한양 최고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화는 큰 부자였지요. 하지만 연화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란다. 연화는 세 자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화는 남편 이명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오? 예, 정말 행복합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옛 시댁을 용서했소.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소. 당신은 정말 훌륭하오. 이명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지요. 한때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나와 내 아이들은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어머니, 세 자녀가 함께 연화를 불렀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자꾸나. 연화는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한때 연화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연화는 당당히 살아갔습니다. 딸만 낳았다고 쫓겨난 며느리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어떤 아들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화의 복수이자 동시에 승리였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혈통과 성별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됨됨이가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연화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오늘도 당당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햇살이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